복문장 번역의 기술 5단계. 복문장도 문장을 나열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의 본질은 문장의 중요도 순입니다. 사실 단문장도 가만히 살펴보면 단어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죠. 그 복문장의 패턴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먼저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를 슬래시로 구분합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 분리된 각각의 문장은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복문장을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문장 번역 기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팝송 영어 단문장 중심으로 된 without you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 복문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 연결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는 문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모든 복문장은 아무리 복잡하고 길어도 코유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영어 구문론이라는 구조 분석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에 져서 복문장 경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 먼저 복문장을 직역하고 의역을 합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복문장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영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순서와 절차를 이해할 수 있고 영작도 가능해집니다. 복문장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각각의 단문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영어가 쉬워 보이죠. 그리고 읽을 때도 어디서 끊어서 읽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I never lost 1 minute of sleeping worrying about the way things might have been. I never saw the good side of the city till I hitched a ride on a riverboat queen. If you come down to the river bed, you are gonna find some people who live.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에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단문장 기술에 관한 것은 팝송 영어 단문장 편을 보거나 아니면 본인에 져서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은 방법을 걱정하느라 단 1분도 잠자는 시간을 놓친 적이 없었어. 이것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충분히 잤다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일종의 반어법으로 뭐 하느라 잠을 제대로 잤겠어? 뭐 그렇게 하는 반어법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가정법 과거 완료의 시제인데 비동사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현재 완료 형태는 have been 있죠. 그러니까 쭉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동사 might가 붙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로 말해서 쭉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the things, 그것들을 주어는 the way,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위에. 그래서 그것들이 존재한 상태였을지도 몰라. 이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문을 더 들었습니다. The things are, 그럼 그것들이 있어. The things may be, 그러니까 아마 그것들이 있을걸. The things might be, 과거죠. 아마 그것들이 있었겠지. The things might have been, be의 현재 완료형을 취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이 쭉 있는 상태였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장과 문장의 관계가 뭔가 있으니까 복문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겠죠. 이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내용들은 첫 번째 문장이 the way, 방법에 관해서 덧붙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지도 모르는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것입니다. 언제 생략하느냐는 문제는 생략해서 문맥상 아무 관계가 없으면 대시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에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를 그려서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만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리지 않아도 물론 좋습니다. 이 뒤의 문장은 앞 문장의 the way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서 그렇지만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어떤 단어를 덧붙여서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the way는 방법을 뜻하죠. 그래서 있을지도 모르는 방법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는 다섯 번째입니다. 비로소 이제 번역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반드시 직역을 한 다음에 의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역을 해야 영어식 사고방식이나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특히 영작을 할 때 그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우리말 그대로 영작을 하게 되면 콩그리시가 돼서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난 절대 잃어버린 적이 없어. 잠자는 일분을 걱정 때문에 방법에 대해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의역을 하면 생길지도 모르는 일들을 걱정하느라 잠자는 단 1분도 놓친 적은 없었겠지. 즉, 단 1분도 자지 못했다고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반어법으로 말한 겁니다. 그 방법이라는 거는 아마 그 시대에 1960년대 말 아마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다가 수시로 고장이 나서 잘 수가 없었겠죠. 밤새. 그래서 그 고치는 방법을 아마 암시하는 내용일 겁니다.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첫 번째 문장, 도시의 좋은 구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굿사이드를 좋은 면인데 좀 이 사람은 도시를 떠난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서 했기 때문에 좀 맛깔스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에 있는 보트 큐너를 얻어 탈 때까지. 이 문장의 앞에 never를 so 앞에 붙였는데 never는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단어 앞에 위치하지 무조건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대개 동사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죠. 일부 책에서 그렇게 써 있지만 절대 동사 앞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I was never happy. 그러면 난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죠. 그러면 비동사 앞에 never를 붙이게 되면 비동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다 위치할 수는 없는 거죠.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앞에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내용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 결과 후 조건의 문장입니다.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 복문장에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를 그림으로써 문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앞에 어떤 결과를 제시하고 뒤 문장에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조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o while형 복문장 형태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다섯 번째입니다. 비로소 정확한 번역을 하는 단계이죠. 이 문장을 직역하면 도시의 좋은 면은 본 적이 없어. 강의 보트를 한번 얻어 탈 때까지. 의역을 하면 강에 있는 보트를 얻어 탈 때까지 도시의 좋은 구석이라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얻어 탈 때 타는 것은 ride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정관사어로 붙여서 한 번 타는 거죠. 그래서 회화에서도 이것은 많이 쓰입니다. Can I give you a ride to your home? 제가 집까지 태워다 줄까요? 이런 뜻이죠. 주어와 목적으로 바꾸면 반대가 되죠. Can you give me a ride to my home? 나를 집까지 태워다 줄래? 이런 뜻이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각각의 문장을 단문장 기술로 번역합니다. 이 긴 문장은 4개의 단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강으로 내려온다면,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장담을 하지. 원래는 배트는 내기를 걸다는 뜻이죠. 그래서 카지노에 가면 배팅한다 그러죠. 그래서 배트라는 그 단추가 있어서 누를 때마다 자기가 거는 돈의 금액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는 또 주어 I를 생략하기 때문에 이 문장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건 엄연히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너는 사람을 찾게 될 거야. be going to를 썼는데 이럴 때는 아주 금방 나타나는 현실, 이미 마음은 먹고 행동에 옮길 경우에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going to를 줄여서 gona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비동사까지 줄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who live. 복문장 번역의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죠. if 이렇게.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한 결과의 문장은 사실 2번, 3번, 4번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의 bet는 내기를 걸다, 즉 장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이 장담을 거는 내용이 3번으로 온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3번, 4번이 다 온 거죠. 또 3번의 문장에 some people을 보다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4번 문장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개의 문장이 엮여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한 거죠. 복문장 번역의 네 번째 단계는 복문장 코드를 부여하고 도표를 그려서 문장을 분석합니다.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는 if-then 문장입니다. 어떤 조건을 앞에서 제시하고 그 결과의 문장을 뒤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은 다시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또 왔어요. 그래서 목적절이 온 거죠. 그리고 그 목적절 안에 또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문장이 또 덧붙여서 왔어요. 그래서 문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4개짜리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두 번째 문장에 주어 I가 생략됐기 때문에 혼돈되기 쉬운 문장이죠. 그래서 코드로 보면 if, then 문장이 앞에 있고 전체적으로 3형식 목적어 자리 문장이기 때문에 FP33,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왔기 때문에 AT, 전체적으로 코드는 IF-FP33-AT가 됩니다. 복문장 번역의 마지막 단계인 5번째입니다. 비로소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직역을 한 다음에 의역을 하세요. If you come down to the river, bet you're gonna find some people who live. 직역을 하면 강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것에 내기를 걸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의역을 하면 강으로 내려가면 내가 장담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을 찾게 될 거야.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복문장의 7가지 패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문장. 이 중문장은 중복된 뜻으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있는 형태죠. 우리가 흔히 주절, 보절, 목적절, 목적, 보호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형. 이것은 시간이나 내용의 흐름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주로 접속사가 쓰이죠. 세 번째는 if-then형. 앞에 문장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뒤에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하고 영작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죠. 네 번째는 do while형. 앞 문장의 결과를 먼저 말하고 뒤에서 그에 해당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태치형으로 어떤 단어 뒤에서 문장으로 단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인데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의 목적어 대신 목적절
즉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7번째는 전치사의 목적형인데 전치사 다음에 단어가 오죠. 그 단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것입니다. 예,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저의 저서 복문장 영작의 모든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계속 팝송 영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복문장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다양한 복문장 7가지 패턴이 나올 것입니다.